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부임 논란이 일고 있는 이종섭 주 호주 대사를 즉각 소환하고 또 회칼텔러 발언으로 논란이인 황상무 수석에 대해서는 자진 사퇴를 요구했지만 대통령실은 여기에 선을 긋는 모습입니다. 네, 주말에도 후보들의 막말 논란 등에 따른 공천 후폭풍 수습은 이어졌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최수영 시사평론가, 박창환 전 장한대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국민의힘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종섭 주 호주 대사 그리고 황상무 수석에 대해서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즉각 좀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라는 입장과 자진 사퇴, 사실상 이제 자진 사퇴를 이제 요구를 했는데요. 발언을 그동안에 이제 분명하게 하지 않다가 이제 분명하게 좀 내놓은 이 상황에 대해서 좀 배경 어떻게 좀 해석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정치는 흐름의 싸움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우리가 늘 보듯이 이제 최소한 2월 말까지는 국민의힘에 매우 유리한 흐름이 이제 흘러갔던 거는 뭐 제가 굳이 여론조사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그런 흐름의 기전은 다 아셨을 겁니다. 근데 이게 3월 들어서 지금 딱 두 가지 이슈예요. 여권이 굉장히 불리한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이종섭 대사 논란인데, 물론 대통령실이 얘기하는 것처럼 부임에 대한 법적 절차적 논란은 이제 뭐 굳이 뭐 딱 흥결 있게 제기할 건 없어요. 왜냐하면 공수처가 먼저 그렇게 수사한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실제로 뭐 여러 가지 지금 대통령실의 입장을 보더라도 사실은 본인만이 알 수 있는 그 정보를 공수처가 어떻게 흘렸느냐 이런 부분도 논란이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철저하게 사실에서 이 선거가 한 달도 안 남은 상황에서는 사실 대중의 감정이라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국민의 감정이라는 게 이게 정치의 영역에서 매우 중요한 기제인데 여기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한 흐름을 놓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수도권에 출마했던 후보들이 지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수도권은 결과적으로 나중에 가보면은 500표, 1000표 차로 승부가 갈린 적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민감한 문제를 리스크를 관리하지 못하면은 대단히 위험하잖아요. 그렇다면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지금 당을 이끌고 있는 비대위원장 입장인데 그동안 제가 보기에 굳이 차선을 비운다면 2차선을 달린 것 같아요. 그런데 유턴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1차선을 변경을 한 거죠. 그래야 지금 입장을 선회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이제 뭐 귀국해서 호주 대사로 부임한 사람이 당장 임무도 없이 들어와서 공처 조사만 무작정 기다릴 건 없지 않느냐. 없을 수 없다. 있을 수 없다. 말하자면 부르면 오겠다는 이야기인데, 근데 총선이 끝나고 부르고 들어오면 이 논란은 계속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은 선제적 대응을 얘기하는 거고, 저 대통령실은 그건 언제라도 부르면 들어온다는 얘기인데, 이게 과연 지금 선거에 얼마큼 미치는 영향에 대한 말하자면 영향력에 대한 분석들이 약간 결이 다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당의 목소리가 그래도 반영이 돼야 어떤 식으로든 반영이 돼야 하지 않느냐. 선거를 목전에 뒀기 때문에 예. 이거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다. 이런 말씀드리시면 돼요. 흐름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실제로 지금 여론조사 결과 하나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이게 지금 이제 서울의 지지율에 대한 이제 여론조사 결과인데 보시는 것처럼 한 주 사이에 굉장히 좀 많이 국민의힘이 좀 떨어졌습니다. 이 부분이 그렇다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어떤 지금 뭐 악재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이종섭 대사 또 그리고 황상무 수석 이런 이슈들 때문이라고도 좀 볼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그렇죠. 뭐 그동안에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이어온 배경에는 뭐니 해도 민주당의 공천파동 후유증이 고스란히 반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이제 민주당이 그 공천파동의 후유증을 이제 어느 정도 수습을 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종섭 대사건하고 지금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의 논란이 터진 겁니다. 그런데 이 사안이 저는 뭐 굉장히 뭐랄까요, 국민의 영린을 건드린 측면이 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뭐 행동이나 실수를 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이종섭 대사 문제 같은 경우에 그동안에 윤석열 정부가 가장 강조한 게 뭐였습니까? 엄정한 법 집행이었어요. 노조에 대해서, 그다음에 민주당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법의 공정성, 이거를 갖다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윤석열 정부는 그 법을 갖다가 보란 듯이 어기는 듯한 이런 모습을 국민들 앞에 보여줬거든요. 아니, 세상에 출국 금지가 된 사람을 대사 임명해서 해외로 보내는 나라가 도대체 어디 있겠, 국민의 상식에 맞지 않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분이 얼마나 훌륭한 분이고 역량 있는 분인지는 사실은 둘째 문제예요. 또 하나,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의 발언의 내용도 뭐 발언의 태도의 고압적인 것들은 둘째 치고라도 우리 국민들이 80년 그 5.18과 군부 독재 하에서 언론에 대한 탄압을 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언론 탄압과 그 5.18에 대한 논란이 불과
도태우 후보의 논란으로 그걸 갖다 수습하고 있는 국면에서 또 터진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거 국민의힘은 이거는 도대체 뭐라 그럴까요? 고쳤을 수가 없구나라는 이런 느낌들을 누구에게 주느냐? 수도권 중도층에게 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도권 중도층이 이러한 그 소위 말해서 내로남불식의 그런 법 집행 그리고 퇴행적인 그런 5.18 인식, 언론 탄압 인식 이런 것들이 중도층에게 굉장히 역풍을 맞았다. 그런 점에서 뭐 지난 한 주 동안 서울의 여론이 뒤집어졌다. 뭐 과거 표현대로 그 정도로 피부에 체감될 정도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서는 뭐 불가피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중도층의 역풍을 맞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여당이 앞서서 분명하게 입장을 표하지 않은 부분들이 이런 여론조사 결과에 반영이 됐다고 보세요? 일부 반영이 됐을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그 전주 대비해서 15% 이상 폭락하는 그건 사실은 그렇다면 이 여론조사는 널뛸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널뛰지 않는 게 갤럽이 계속 추세로 보는 것이라면 이건 설명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홍수 피해를 막으려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물길을 막는 것보다는 물길을 터주는 지혜를 발휘해야 홍수 피해가 막아지는 거잖아요. 민심이 여러 가지 이렇게 이반되거나 들끓을 때는 약간 물꼬를 터줘야지 그 민심도 빠져나오는 이제 이른바 출구가 생기는 건데 계속 막기만 한다 그러면은 더 분출할 수가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아마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그 말하자면 경고성 발언인 거죠. 이게 한 것 같은데 저는 더 중요한 건 그거예요. 이게 지금 민주당에서 지금 이대사 특검법을 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자,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정권 심판론이 더 강화하는 기제가 될 텐데 이렇게 되면 이제 회고적 투표가 되는 거예요. 이 회고적 투표가 왜 무섭냐면은 분노와 불만이 동력이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을 보기보다는 정당을 보게 됩니다. 전국이 하나의 단일 선거구로 묶는 단일화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말하자면은 이 기제를 좀 약간 돌리고 물꼬를 터줘야 하는 이제 그 지혜를 여당이 발휘해야 되는 거죠. 더더군다나 사실은 지금 국민의힘이 일당을 차지하거나 최소한 가반을 가겠다는 지금 목표를 세웠다 그러면은 수도권 120석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안 돼요. 최소한 국민의힘이 수도권에서 120석 가운데 절반 가까이를 차지해야 그나마 이게 일당되거나 과반되는 건데 네. 이 수도권에서 이렇게 지금 흔들린다 그러면은 그동안 쌓았던 공든탑이 다 무너질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대통령실에 이렇게 강성 발언을 좀 한 것 같은데 저는 여러 가지 이제 대통령실이 좀 보겠죠. 지금 여러 가지 여론의 추이도 좀 봐야 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어쨌든 지금 황상무 수석 같은 경우도 뭐 굳이 뭐 말씀하셨으니까 아니 시민사회 소통 수석이라면은 대국민 소통과 그다음에 말하자면은 어떤 협력을 하는 그런 분인데 특정 언론사에 대해서 저렇게 말하자면 적대적 감정을 드러냈다는 건 이건 굉장히 말하자면 위험한 또 발언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특히나 이제 이렇게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지적을 한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민주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저런 정권 심판론 특히나 이제 특검법을 통해서 압박하는 이런 걸 막기 위해서는 선제적 조치가 필요할 수밖에 없고 이것은 여론에 민감하게 반영될 수밖에 없다는 걸 다시 한번 인식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황상무 수석 발언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이 오늘 다시 한번 좀 정당한 인사라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확실하게 좀 선을 긋는 모습인데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대통령실이 다시 한번 각을 세운다면 여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골칫거리가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좀 상황이 어떻게 올라갈 거라고 보세요? 지금 이제 용산의 반응이 중요하겠죠. 뭐 이거는 한동훈 수석이 그동안에 과거 이제 명품백 논란이 있었을 때 한번 쓴소리를 했다가 서천 화재 현장에서 극적으로 봉합을 했습니다. 20분 동안 기다리면서. 자, 그래서 그동안에는 여권에 대한 비판보다는 야당 심판론을 주로 이제 화두로 꺼내 들면서 선거 국면, 공천 국면을 유지해 왔는데 이제 더 이상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서 굳이 용산과 각을 세우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까지 이렇게 조심해 온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임계치에 도달했다. 누가 보더라도 총선의 승부처가 넘어가는 게 눈에 뻔히 보이고 피부에 체감이 되는데 여기서 용산에 대해서 쓴소리를 안 한다면 뭐 진짜로 말 그대로 과거와 같은 뭐 대패 수준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한 발언이 내려온 건데, 근데 용산의 반응은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역시나 지금 이제 악재가 릴레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끌어줘야 되는데 왜 릴레이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막말 파동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 지금 후보 여러 명이 낙마를 했습니다. 그거 간신히 국민의힘에서 후보들 공천 뺏고 새로운 분 공천 주고 그래서 수습을 했는데 그거 수습되기도 전에 지금 소위 말해서 윤석열 정부 리스크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대사 그다음에 이제 황상무 수석 예. 이 리스크가 터졌는데 이거를 갖다가 빨리 끌어주지 않으면 지금 또 다른 리스크가 또 하나 대기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 의료 대란이 지금 이제 정점을 향해서 치달을 텐데 선거 한복판에 응급실 의료 대란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끊지 않으면 이 모든 사안들이 국민의힘에 대한 그 안 좋은 여론을 증폭시키는 소위 말해서 시너지 효과가 나는 그런 악재 리스크가 될 가능성이 있고 릴레이식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용산에서 좀 결단을 할 필요가 있다. 이거 결단 못하면은 눈덩이처럼 악재가 불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그 전에 저희가 정정을 좀 해드릴 게 있어서요. 대통령실 발언과 관련해서 정당한 인사라는 것은 이제 이종섭 대사를 칭했다는 부분을 또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말씀해 주시죠. 네, 아니 제가 뭐그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정치 캠페인에서 특히나 선거에 임박해서 정말 우리가 그 두려워해야 될 것은 큰 거 한 방을 맞는 그 장타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계속 맞는 연타가 무서운 거예요. 예. 장타 그래서 우리가 캠페인에서 법칙이 장타보다는 오히려 연타를 조심해라는 게 있습니다. 한 방 맞아서 이게 이제 빨리 회복이 되면 되는데 계속 잔매를 맞잖아요. 그럼 이게 회복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자꾸 이게 민주당이 연타의 소재를 제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사가 대통령실 말대로 정당한 인사 맞아요. 그리고 호주 대사로 가서 부임해서 방산협력이나 이런 거 국익을 위해서 많은 걸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프레이밍이 되고 야당의 공격 소재가 돼가지고 이게 선거가 3주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계속적인 말하자면 공세의 여지를 제공한다 그러면 이걸 끊어줘야죠. 우리가 작전 타임을 부르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흐름이 넘어갈 때는 작전 타임을 불러가지고 약간 흐름을 끊어주는 게 그게 스포츠 경기에서도 있는 건데 저는 예. 그런 측면에서 연타 방지를 위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한 좀 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실 때 한동훈 위원장이 2차선으로 가다가 이제 1차선으로 그렇죠. 가고 유턴할 가능성도 있다 하셨잖아요. 그렇죠. 입장을 선회한다라는 이제 비유였었는데 네네. 그렇게 될 경우 이제 대통령실과의 각을 세울 수도 있다라는 이제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조금 이런 감은 있습니다. 뭐 가설이니까. 그런데 예, 예.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은 시장이 말하자면은 경제가 시장을 이기지 못하듯이 정치는 민심을 이기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당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런 민심들이 있다고 지금 대통령실에 전달하는 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당정의 호흡을 맞춘다면 갈등이 아니라 그 민심에 따라서 정부 여당의 최고 컨트롤 타워인 대통령실이 수긍해 주는 건 이거는 오히려 합치로 봐야지 이게 갈등으로 비치기에 좀 저는 그건 너무 과도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좀 진행될지 좀 보겠고요. 이제 국민의힘도 공천이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이제 공천이 취소됐던 이제 도태우 변호사와 장해찬 전 최고위원의 자리에도 새로운 인물들이 들어왔는데요. 김기용 전 통일부 차관 그리고 정현욱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이 추천이 됐습니다.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셨는지 듣겠습니다. 네, 저는 뭐 이게 고육지책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정현욱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인접 지역구에서 이현승 의원과 경선하다가 이제 낙천한 분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당에서는 부산을 상황에 또 정통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인지도도 있고 그다음에 경쟁력도 있는데 아깝게 낙선한 사람 중에서 후보를 가지고 일주일밖에 지금 후보 등록이 안 남은 상태에서 가져오는 건 저는 뭐 당연히 그거는 당이 공관위가 할 수도 있는 전략이라고 봅니다. 특히나 이제 정현욱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논설위원뿐 아니라 채널A에서도 활동했기 때문에 인지도도 있고 지명도도 있는 분이라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다음에 김기웅 그 통일부 차관 같은 경우에는 도태우 후보가 낙마했으니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그래도 윤 정부의 그 국정 철학이라든가 이런 것을 TK 쪽에 또 소구할 필요가 있으니까 그래서 통일부 차관을 공천한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 사실은 이 두 분의 빈자리를 메꾼 것 이거는 큰 뭐 말하자면 흠잡을 데가 없고 그나마 총선 경쟁력을 고려한 적합한 인사라고 공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공천이 이제 취소가 되면은 어떤 인물이 오는가는 당연한 이제 관심사인데 이 두 인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이 지역이 수도권이었다라면은 이 여파가 굉장히 클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 지역이 뭐 이렇게 험지는 아니잖아요.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은 일종의 텃밭입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크게 뭐 논란이 될 인물, 논란이 될 어떤 언사나 이슈가 없다라면은 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도태우, 장해찬 이 얘기를 수많은 언론과 방송에서 정말 엄청난 얘기를 많이 했는데 벌써 지나간 이슈가 돼버렸어요.
지금 여기는 관심 바뀝니다. 지금 최고의 관심사는 이종섭, 황상무예요. 그런데 문제는 다음 주가 되면 또 어떤 인물이 나올지가 몰라요. 그래서 아까 제가 누적된 악재,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이거를 갖다가 그때그때 치워줘야 되고 빨리빨리 정리를 해주고 이슈 전환을 해줘야 되는데 이슈 전환을 지금 그러려면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대통령실 용산과 지도부가 소위 말해서 이 쿵짝이 맞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쿵짝이 안 맞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도 저는 용산이 끝까지 고집을 펴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여권이 지금 지지율 떨어지는 걸 용산도 보고 있을 테니까 뭐 항상 이종섭 대사 같은 경우에는 입장을 분명하게 내놨잖아요. 적법한 인사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쉽게 바꾸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황상무 수석 같은 경우에는 좀 교체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부 이렇게 여권에서 얘기하면 들어주는 모양새가 아마 며칠 안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렇지만 이게 완전한 해결이 아니에요. 국민들은 황상무 수석은 어이없는 거고 이종섭 대사 같은 경우에는 황당한 거예요, 사실은. 이종섭 대사가 자진 사퇴할 가능성에 저는 대해서는 있다고 어떤- 봅니다. 그것도 그런 그조차도 부분도 있다고 보세요. 봐요. 예. 자, 그런데 자진 사퇴를 하게 된다 그러면은 그게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국민들은 그 사람을 임명한 시기와 임명자가 누구인지를 보는 거지 본인이 자진 사퇴하고 한다고 문제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좀 그런 점에서 좀 여권이 발빠른 대응도 중요하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그런 목소리를 어느 정도 소화를 해줘야 된다. 그거 소화해주지 못하면 그 다음 악재까지 또 겹치게 되면은 수도권에서 정말 지지율이 확 밀릴 수 있는 그런 위기감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예, 여권 입장에서는 지금 악재가 계속해서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총선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어쨌든 도태우 변호사가 무소속 출마를 선언을 했고 장해찬 전 최고위원도 이제 오후에 기자회견을 열어서 입장을 밝힌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장해찬 후보도 좀 탈당을 할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무소속 출마 가능성 보세요? 글쎄요, 뭐 장해찬 평론가, 장해찬 후보가 어떻게 이제 결정할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뭐 도태우 후보가 무소속 출마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는 장해찬 후보도 같이 무소속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에서는 소위 말해서 국민의힘의 텃밭이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이 지역을 그동안 어쨌든 갈고 닦은 그 소위 지지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지지층을 가져간다면 새로운 후보에 비해서 나름 또는 비슷한 그런 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 논란이 되더라도 본인이 당선되고 그렇게 되면 다시 이제 국민의힘으로 입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치인이고 한번 칼을 빼들었는데 소위 말해서 끝이 안 좋으면 다시 정치권으로 복귀 못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복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뭐 대부분 정치인들이 무소속 출마를 선택을 하겠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저는 좀 생각하세요? 생각이 좀 달라요. 왜냐하면 장해찬 그 도태우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일종의 거기는 약간 TK라는 특수 지역에다가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 후광 효과가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점은 좀 결단의 어떤 한 과정으로 볼 수는 있겠고 그렇다고 해도 야당 당선의 변수는 안 될 수가 있어요. 도태우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워낙 여기는 이제 국민의힘 지지세가 강한 곳이라 표를 나눠 먹어도 야당 후보가 가져간다고 보기 좀 어렵기 때문에. 근데 부산의 경우는 좀 다르다고 봐요. 그래서 만일 그 장해찬 최고는 윤 대통령이 청년 1호 참모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대통령직 인수위에도 같이 근무를 했는데 그렇다면 여기에서 만일 본인의 입장에서 무소속 출마할 때 표가 갈려서 야당 후보의 당선을 도왔다는 경우에는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도 없는 데다가 특히나 지금 PK 쪽은 지금 낙동강 배를 때문에 온 사활을 당이 걸고 있는 쪽인데 여기에서부터 균열 지점이나 분열이 생긴다 그러면 아마 저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오후 기자회견에 아마 뭐 여러 가지 추론이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승적 결단을 해주지 않을까. 뭐 그게 또 장해찬 최고위원이 국민의힘의 기반으로 계속 앞으로 정치를 해나가겠다면 좀 길게 보는 그 안목의 정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준석계였지만 지금 당 잔류를 선택했던 이 김용태 전 최고위원도 포천 가평 경선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포천 가평이 약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좀 말하자면 좀 그 경쟁력이 있는 지역구죠. 지난번 의원도 백석 밖에 안 되는 경기에서도 어쨌든 이겼던 지역이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김용태 지금 후보자가 이렇게 공천이 된 거는 처음서부터 좌고우면하지 않고 이준석 그 논란이 있고 이준석 탈당이 있을 때부터 나는 당 잔류를 선언해서 여기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아보겠다고 한 거 이런 게 주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여러 가지 좌고우면했다거나 그다음에 아까 이제 갈등을 불러일으켰으면 그렇지 않은데 처음서부터 나는 국민의힘에 남아서 선택을 받아보겠다고 얘기했던 이런 것들이 좀 말하자면 당심에 주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김용태 의원 후보가 살아서 생활한다 그러면은 예. 당이 조금 더 다양성과 청년에 대한
대한 어떤 건강성 이런 점들을 상징하는 하나의 그 또 사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편 민주당에서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성 칼럼으로 양문석 후보자 거취 문제가 논란인데요. 민주당 입장에서 문제는 선대위원장 3인의 입장이 갈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어쨌든 간에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지금 수습할 수 있는 건 마지막에 없다. 여기서 뭐 새로운 게 더 나오면 그거는 누구도 보고 못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대통령인데 대통령 욕할 수 있지. 그게 국민의 권리다.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저작거리에서 왕을 흉보는 연극을 해도 왕이 잡아가지 않았어요. 그게 숨 쉴 공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김부겸 공동선대위원장과 이재명 대표의 의견이 갈리는 모습 함께 듣고 오셨는데요. 관련해서 이해찬 선대위원장도 좀 이재명 대표에게 힘을 실는 모습이거든요. 명문 갈등이 다시 반복되는 거 아니냐, 지지자들 사이에서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논란을 한번 거쳤고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권 심판론을 위해서 자제하자 이런 이제 어떤 컨센서스 합의가 어느 정도 좀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양문석 후보 논란으로 그런 분위기가 뭐 조금은 위협을 받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것 자체로 지금까지의 기조가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양문석 후보자가 뭐 이거 20년 전에 본인이 칼럼이나 이런 데 쓴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본인이 세상을 향해서 쏜 화살에 20년 만에 그 화살이 되돌아서 박힌 거예요. 물론 노무현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당시에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이라크 파병이라든지 당시에 비판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비판을 한 것과 소위 말해서 적대적인 표현을 한 것은 다릅니다. 이거는 저는 양문석 후보자가 오롯이 안아야 될 업보라고 봐요. 뭐 지금 핵심은 비판한 게 핵심이 아니에요.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미 FTA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었어요. 그리고 뭐 이라크 파병도 그렇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해서 국민이 반대한 정책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비판했던 것은 뭐 저는 논란의 여지 뭐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다.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뭐 왕 흉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표현 방법이죠. 그것이 소위 말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과연 과거의 친노 또는 친문 이런 측의 지금 공천 파동을 통해서 한번 상처를 입은 분들에게 또다시 아픔으로 다가오게 했다라는 거 이런 점이 문제인데 저는 이거는 양문석 후보가 오늘 뭐 봉화마을 가서 사죄도 하고 뭐 그런다고 하는데 이거를 고스란히 본인이 업보로서 풀어내야 된다. 못 풀면은 결국은 본인이 책임져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런 점에서 저는 이게 당 차원의 문제로 번지지 않을 그런 가능성이 있지만 어쨌든 양문석 후보가 개인적인 책임을 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양문석 후보가 뭐 조금 전 들어오는 소식 등에 따르면 뭐 김해 봉화마을을 찾아서 묘역에 참배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이 좀 갈등을 봉합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 저는 이 사건의 본질을 이 사태의 본질을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나마 그 내홍 갈등을 잠재웠잖아요. 지난번에 친문 학살이라는 얘기가 있었는데도 겨우겨우 이제 봉합을 하고 임종석 실장이 당에 스테이를 함으로써 이렇게 좀 했는데 이 문제는 뭐냐면은 어쨌든 지금 민주당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의 정신을 계승하는 정당이라고 얘기하고 그 세 분의 사진을 다 액자로 걸어놨잖아요. 근데 노무현 후보를 매국노 혹은 말하자면은 이명박 대통령과 같은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놓고 보면은 그건 아류라고 막 이렇게 좀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 문제를 잘못 인식하고 있어요. 무슨 왕 흉보는 게 뭐 잘못이냐. 정치인 욕할 수도 있지. 욕할 수 있죠. 그건 일반 사람이나 야당이 하는 거예요. 근데 내부에서 그 대통령에 대해서 그 정도의 폄하성 발언을 했다는 거는 사실은 민주당이 원팀으로 가겠다는 의지가 없다고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거고 그렇지 않아도 겨우겨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 건데 마치 이제 그 양문석 후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뭐 내가 과거에 그랬지만 손흥민의 축구도 진화하듯이 나도 진화한다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사실은 너무 경강부회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지금 당에서 그나마 봉합돼서 갈 수 있는 이 사안을 양문석이라는 사람, 그러니까 후보를 제대로 뭐 여기에 대해서 당이 어떤 식으로든 스탠스를 잡지 못하면은 저는 뭐 우리 속담에 기와 한 장 아끼려다가 대들보 썩힌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도 민주당이 고민해야 될 지점이라고 보고 특히나 양문석 후보는 뭐 저랑 또 방송을 같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강성 발언, 뭐 수박 척결하러 가겠다 이런 것들도 이 발언에 함께 소환되면서 조금 논란이 더 커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지금 그러면은 이 3인의 선대위원장이 이제 입장이 조금씩 네. 다르잖아요. 그럼 요 내용은 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죠. 선거가 3주밖에 안 남은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한동훈 위원장의 모습을 뭐 당정 갈등이냐 이렇게 보는 것처럼 예. 당장 이 3명의 사령탑이 셋 다 제각각의 생각이라 그러면 민주당 과연 효과적인 캠페인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중도 확장을 위해서 김부겸 전 총리 갖고 모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저분이 계속 다니면서 이제 전국 유세도 하면서 지원 연설도 해줘야 하는데 말하자면 저분의 저런 식의 리더십에 상처를 내버리면은 과연 선대위원장으로서 영이 있을까요? 뭐 그런 점도 고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어떻게 될지 계속 좀 지켜보겠고요. 정봉주 전 의원이 이제 공천이 취소됐고, 요 강북을 지역구에는 이제 누가 들어갈 것이냐. 여기 이제 경선이 하게 됐습니다. 이제 박용진 의원과 조수진 노무현 재단 이사장 간의 이제 양자 대결이 이제 이뤄지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페널티가 계속 적용이 되는 거고요. 조수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성으로서 또 정치 신인으로서의 가점을 또 받게 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그럼 좀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결과는 뻔할지라도 네. 많은 고민과 고심이 이 안에 담긴 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이제 주말 사이에 사실은 뭐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런 전략 경선에 본인이 뭐 나서지 않겠다, 뭐 뻔한 결과에 왜 나가냐, 뭐 이런 네. 얘기도 했었고, 또 당초 전략 경선에 소위 말해서 친명 후보군들의 이름이 거론됐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여니까 박용진, 조수진, 특히 조수진 후보 같은 경우에는 노무현재단의 이사를 맡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결국은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양문석 이 논란이 뭔가 더 커지는 거를 갖다가 이 논란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소위 이 영향을 갖다가 최소화하기 위해서 박용진 의원도 어쨌든 경선에 참여시키고, 그 다음에 조수진, 특히 이제 노무현재단 이사니까 상징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 후보를 전략 경선에 넣음으로 인해서 민주당 지도부가 뭐 친명 횡재, 비명 학살 이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보여주고, 또 양문석 효과를 좀 차단하는 그 파급력을 줄이는 이런 선택을 한 거다 이렇게 보고요. 결과론적으로는 조수진 후보가 굉장히 유리한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지역 권리당원만으로 한다면은 박용진 후보가 뭐 어렵지만 어떻게든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전국 예. 당원, 전국 그 권리당원이 70%, 그 다음에 지역 당원이 30%예요. 자, 그렇게 되면 전국적인 과정에서 그동안에 박용진 의원을 대해서 비토를 해왔는데, 이제 와서 박용진 의원에게 몰표를 주는 일은 아마도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예, 어떻게 좀 보셨어요? 아니 근데 그 강북을 국회의원을 뽑는데 왜 전국 권리당원을 소환합니까? 강북을 권리당원을 해서 자기 지역구 주민을 뽑아야죠. 대표를 뽑아야죠. 그러니까 이건 왜 그러냐면 지난번 서대문 갑 때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그 김동하 후보사를 4등에 있는 사람을 1등 당선시키려고, 그 말하자면 원래는 운영위원 100% 투표였는데 이걸 그 전략공관위가 바꿔가지고 여기를 전국 70% 그다음에 해당 지역 권리당원 30% 한 거예요. 그 효능감을 맛본 거죠. 그렇게 하니까 4등 후보가 1등 되는 걸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라도 지금 말하자면 조수진 후보를 당선시켜야겠다는 생각 같아요. 근데 이걸 박용진 의원이 모를까요? 알겠죠. 박용진은 얘기대로 이걸 제가 모르겠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모르겠습니까? 라는 게 저는 설득력 있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용진 의원이 여기에 도전하는 이유, 저는 바보 노무현을 소환했잖아요. 나는 바보의 길을 가겠다. 이 얘기 뭐냐면 큰 정치인으로 이른바 서사, 내러티브를 쌓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굴하지 않고 가겠다. 나는 이제 내가 원내에 들어가든 들어가지 못하든 나는 이제 내가 이 비주류의 서사가 되겠다고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재명 대표 이런 과도한 몰입과 이거 찍어내기가 오히려 박용진 의원 키워주기라는 상당한 또 정치적인, 저는 나중에 길게 보면 이재명 대표는 총선까지만 정치하려는 것 같아요. 내가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총선 이후에 큰 민심의 바다를 겪어서 다시 대선으로 나가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보지 않고 일단 총선까지 무조건 내가 이재명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내가 다 이 땅에서 축출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저는 어쨌든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민주당의 비명 행사의 그런 완성판을 떠나서 아마 중도층에게는 매우 나쁜 악재가 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확장성에 대해서 민주당이 상당 부분 위기감이 도래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겠습니다. 이러한 어떤 이제 경선의 어떤 대진표가 사실상 이제 박용진 의원 띄워주기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결과적으로는 박용진이라고 하는 분이 지난 그 의정활동 속에서 유치원 3법으로 사실은 전국적인 인지도를 가지게 됐어요. 그런데 이번 논란을 통해서
박용진이라는 인물에 대한 재평가 또는 어떻게 보면은 인지도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다음 대선을 위한 어쨌든 지난 대선에도 대선 후보로 나갔던 잠룡 아닙니까? 그렇게 본다면은 다음에 서울시장 후보라든지 또는 대선 후보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또 하나의 기회이기 때문에 당 바깥으로 무소속으로 튀어나가는 게 아니라 당에서 절차를 가지고 조목조목 그리고 어떤 소위 말해서 중도 확장성을 가지는 대표적인 인물로 민주당 내에서 자리한다면 비록 이번에는 뭐 공천에서 쓴 잔을 마셨지만 다음 정치적 기회는 좀 더 길게 본다면은 저는 뭐 이것 또한 박용진이라고 하는 그 소위 자산을 한 단계 올리는 그런 과정일 수 있다. 좀 그런 점에서 박용진 의원이 앞으로도 당 내에서 저런 쓴소리들을 좀 뭐랄까 합리적인 중도를 안을 수 있는 그런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는 그런 하나의 과정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주도하는 야권 비례정당의 순번이 정해졌습니다. 자, 진보당 추천 3인 5번, 11번, 15번을 받았어요. 4년 전 총선에서 이 민주당의 위성정당이었던 더불어시민당이 17번까지 네, 그렇죠. 당선이 됐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또 비례 재선 논란이 있던 용혜원 의원도 6번을 받았단 말이에요. 용혜인 의원도 6번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번 결과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 위성정당과 관련해서 정말 제가 일관적으로 드린 말씀이지만 국민들은 이번에 비례대표 정당 투표를 통해서 정말 국민의힘이 그렇게 줄기차게 요구했던 병리평이 옳으냐 이렇게 정말 무력화되고 형해화되고 아무 쪽에도 말하자면 소규모 정당의 그 원내 진을 돕는 게 묵살된 이런 위성 비례 정당이 맞느냐 투표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보십시오. 지금 진보당의 후예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통진당의 후예라고 할 수 있는 진보당이 50, 12, 15번 지난번 물론 이제 17번까지 더불어시민당이 됐습니다만은 지금은 뭐 조국 혁신당의 효과 때문에 뭐 설령 내려온다 하더라도 51번은 당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면 이 두 분은 말하자면은 민주당을 숙주로 해서 원내정당에 진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용혜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헌정사에도 흔치 않은 뭐 아주 사례가 없는 건 아닙니다만은 연속해서 비례로 지금 2번 국회에 들어가는 겁니다. 특히 셀프 공천이에요. 본인들이 자신을 추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위성 비례정당의 절차,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신과 절차를 다 왜곡하고 무력화시키고 형해화시키는 이런 걸 국민들이 이번에 투표용지가 거의 88cm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불편을 감내하면서까지 선택을 해야 되느냐? 저는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 국민의힘이 얘기하는 병리평이 옳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차라리 정직하게 당과 말하자면 그 후보들의 것을 같이 지원해서 그 정체성을 부여해 주는 게 맞는 거지. 이런 식으로 혼합정당 아무 것에도 정말 우리가 그 정체성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이른바 연대정당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 정치를 발전시킬 것인가 한번 고민해 볼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반면 논란이 있었던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은 결국 명단에 들지 못했거든요. 네. 저는 이번에 선거가 끝나고 나면 누가 여당이 되든지 간에 위성정당 방지법을 꼭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누가 잘했냐 잘못했냐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런 지금 논란 속에 빠져버렸어요. 그냥 양당 정당 비례가 맞냐 아니면은 군소 정당을 배려하는 준연동형이 맞냐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저는 그런 점에서도 또 조금 제한된 거다. 준연동형도. 위성정당이 그런 선택권을 막은 거예요. 물론 저는 민주당이 어쨌든 조용한 비례 공천을 마쳤다고 봐요. 사실은 굉장히 더 시끄러울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국법법 논란, 뭐 친미 논란 이런 논란들을 하루 빠르게 잠재웠고 이렇게 빠르게 비례 공천을 조용하게 공천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조국 혁신당으로 비례가 빠지고 있는 이런 영향력이 컸다고 봐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 결과론적으로 유권자들의 선택이 왜곡되거나 또는 조금 제한을 받는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만약에 준연동형을 유지한다면 위성정당 방지법을 꼭 만들어야 되고 아니면 비례선거제도 자체를 갖다가 여야 합의를 통해서 바꾸는 게 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수영 시사평론가 박창환 전 장한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